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116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생방하고 반응이 되게 좋았죠. 네. 그렇죠. 좋아하는 분들만 봐주셔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네. 그 이후로 또 많은 분들이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앞으로 종종 생방송을 하면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댓글 하나씩 읽고 갈까요? 네, 새로민님이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이 프로 처음인데 젊은 아들을 가지고 있는 엄마로서 보수의 적폐와 검언유착, 특히 윤석열 부부의 범죄와 권력남용 반드시 젊은이들이 철폐시켜주면 좋을 듯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확실히 청년들이 요즘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좀 주목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올바른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HC님께서 약간 깁니다. 선진국에 진입한 한 나라의 준 국영 기업이나 대기업이 아직도 저급하게 부패의 끈을 잡고 기업 경영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2월 1일 미얀마 쿠데타 365일이 지났기 때문에 미얀마 쿠데타를 얘기했었기 때문인데 미얀마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 파푸아뉴기니 등 포스코, 삼성, 국민연금 같은 곳들 국민들이 지탄을 보내야 된다. 더 이상 우리를 이용해서 돈 벌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크게 공감하는 바이고 어떤 인권의 문제,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서는 너네 나라, 남의 나라, 우리나라 그런 경계 없죠. 다 같이 힘을 합치고 연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너무 좋은 댓글을 많이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네, 정말 감사했고 그 중에서도 정말 힘들게 골랐는데요. 네, 오경숙님께서 청국장을 시청하는 할머니인데 듣다가 한글 올립니다. 아직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을 끌어온다는 표현보다 모셔온다는 표현이 더 부드럽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근데 그렇게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모셔오지만 이제 전략적으로 그분들한테 맞춤형으로 모셔오거나 당겨오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강하님께서 국민의힘이지만 윤석열 부끄럽습니다. 이런 분들을 많이 모셔와야 한다 생각이 많이 들어서 댓글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리백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근데 성견지명이 있으신 게 그 전에 청국장에서 소개를 한번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아리백 얘기는 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워낙 중요해서. 네. 야, 이 아리백이 이렇게나 우리가 회자될 줄은. 그래서 그때 실시간으로 보다가 이 단톡방에 우리 청국장 단톡방에 저도 희준님이 말해주셔서 알았어요. 아리백을 모른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그리고 사실 모르는 건 그래 모를 수도 있지. 근데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태도가 더 기분 나쁘긴 했어요. 너무 이후의 무책임하잖아요. 예. 그거 모르는 게 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도 되게 말이 안 됐던 게 장학 퀴즈라고 하면서 프레임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보도가 그렇게 이게 나가더라고요. 환경, 경제 다 엮여가지고 네. 국내 해외 대기업에서도 다 지금 여기 신경 쓰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싶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환경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 없으면 여느 나라에서도 지도자가 되기 너무 힘든 시대가 됐는데 아직도 저 정도의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인물이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대신에 아리백이 이렇게 유명해져서 EU 그린 텍소노미도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 몰랐어요. 이거 큰 그림인가요 혹시? 국민들에게 홍보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거의 전 국민이 알게 됐잖아요. 지금. 저 보기엔 그린워싱 하려다 딱 걸린 것 같은데. 헤파 필터 얘기하고. 네. 오늘은 그래서 아리백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해요. 조금 더. 많이 안 들어가고 조금 더. 우리나라 이야기로 왜 아리백을 알아야 되는가. 지도자라는 사람이 왜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일단 아리백 짧게 정리하면 요즘은 워낙 많이 해석해가지고 제가 더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짧게 정리하면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신 말고 수소 이런 거 말고. 네. 왜냐면 아리백은 신재생에너지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합친 개념이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친 개념이고 근데 해외에서는 신재생에너지란 말을 쓰지 않고 재생에너지만 써요. 그러니까 수소와 태양광 풍력은 같은 급이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될 텐데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이 주가 되겠고 이미 전 세계에서 300여 개 넘는 기업들이 선언했고 이미 RE100을 달성한 회사들도 있고 하지만 한계도 있죠. 우리 회사는 아리백을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저와 거래하고 있는 재훈님네 회사는 아리백을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 물건은 재훈님네 회사에도 가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의 기업 활동에서의 구멍이 나 있는
거죠. 100%가 다 재생에너지로 공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탄소가 배출되는 구멍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아리백을 달성하려면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 제일 쉬운 거, 옥상이나 옆에다가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 발전소 같은 거 지어서 직접 전력 수급하는 것. 네. 그리고 다른 데서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 사오는 것. 그리고 하나 더는 그렇게 발전했다고 한 인증서가 있어요. REC라고. 재우님이 만약에 태양광 발전 사업자예요. 네. 그리고 전기를 막 만들어서 팔아요. 그건 전기를 만들어서 파니까 수익도 얻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인증서를 받아요. 그만큼 팔았다고. 네. 음. 근데 제가 회사를 하고 있다. 근데 화석연료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 재훈님네 회사로부터 그 REC를 사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REC를 사온 것도 RE100에 포함이 돼요. 요렇게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생각보다 조금 더 다양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도 되게 비율도 낮고 그래서 전력을 생산하기도 어렵고 구매하기도 어려워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진짜 낮은데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닌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중국이랑 비교할 거거든요. 쇼트트랙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네. 어제 또 스포츠 갖고 네. 장난질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맞습니다. 일단 중국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절대 1위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30분의 1밖에 안 돼요. 30분의 1. 되게 너무나 낮은 수치인 건데 네. 그 기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혹은 뭐 지자체도 아리백을 선언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아리백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들로 봤을 때는 한국이라는 그 재생에너지의 요 기반이 그리 좋지 못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재생에너지로 뭐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기를 사와서도 우리 회사의 전력을 충당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맹점이 있어요. 저가 재훈님한테 직접 전기를 못 사요. 그럼 우리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한전. 한전. 뭐 거래소도 있고 하지만 그 크게 보면 한전이 있어요. 한전에 팔아야 돼요. 그러면 저는 재훈님의 전기를 사는 거지만 중간에서 한전으로부터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전 같은 경우는 원자력으로 발전한 전기 따로, 뭐 화석연료로 발전한 전기 따로,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기 따로 그렇게 안 하고 한 통에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 그런데 저는 RE100을 하겠다고 한전한테 전기를 사와요. 근데 이미 그 전기에는 다른 화석연료로 발전한 게 섞여 있는데 그러면 RE100을 하긴 너무 어려운 거지. 그런 근데- 제도적인 맹점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에너지가 말하자면 돈이 10만 원을 이 사람한테 빌렸다가 갚으면 그게 그 돈은 아닐 거잖아요. 그런 지폐로 것처럼, 치면? 예, 지폐로 네, 치면 네, 네, 그런 네. 것처럼 이제 에너지도 섞였다고 해도 그 정도의 양이 중요한 건가 아니면 그 질적으로 어차피 모아놓을 수 있으면 어차피 질적으로는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설명해서 한 거고 아주 한 통에 다 모아놓기는 어렵습니다만 중요한 건 섞여요. 전기가 이제 발전 그 원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게 아니고 다 섞이는데 그거를 내가 구분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 저는 제가 그러니까 약간 돈처럼 비슷하게 생각하자면 얼마 정도를 그렇게 사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저는.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에너지만큼 필요했다. 예를 들어서 10만큼이 필요하다. 네. 그걸 중간에 한전에서 사오는데 한전이 섞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나는 아리백을 하기 위해서 네. 이 재생에너지를 사는 거에 좋지 않냐. 의의는 있죠. 그런데 아리백을 선언을 하고 누군가 이제 인증을 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인증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섞였잖아. 그러네요. 라고 하면 우리는 노력은 했지. 박수는 할 수 있을지언정 달성이라고는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디테일이 또 있네요, 이게. 네, 디테일이 있어요. 게다가 한 가지 더 큰 한계가 또 있기도 한 게 아까 말씀드린 거. 그 인증서 사는 거. 저는 그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전기가 한 달에 100 들어가는데 100 중에 한 50 정도는 태양광, 50은 이제 화석 연료로 발전한 전기를 쓰는 거예요. 그럼 R이 100을 해야 돼. 근데 아직 50이 남았네. 50을 그럼 어떻게 해야지? REC를 사오는 거예요. 인증서를 사오는 거예요. 근데 인증서를 사긴 샀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회사의 전기는 50%는 아직도 화석연료를 쓰고 있는데. 네. 하지만 이것도 RE100을 달성했다고 쳐줘요. 아. 화석연료로 50만큼 전기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한 만큼의 인증서를 사왔다라고 했을 때
그래 샀으니까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100%. 80만큼 사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뭐 인정이 되죠. 근데 그것도 국가마다 이런 그 제도가 달라서 사는 것도 어느 정도 그 제한이 있습니다만, 있구나. 예, 원리를 설명해드리면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맹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리백을 달성했던 회사들이 뭐 한 10몇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태양광과 막 이렇게 바람개비 돌아가는 걸로 네. 100% 다 충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저는 그런 건 줄 알고 정말 비현실적인데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가졌는데 이제 그게 좀 풀리는 것 같네요. 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맥주 회사를 해요. 저도 맥주를 팔았었으니까. 네. 맥주 공장에 들어가는 전기는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맥주를 만들었으면 공급해야 되잖아요. 네. 공급망으로. 트럭에 옮길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럭은 디젤 트럭이면. 그쵸? 야, 그러네. 그렇게 되면 전기는 재생에너지로 쓰고 있을지 몰라. 하지만 전체 에너지는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다 충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의 또 탄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리백을 달성했다고 해서 탄소 중립, 넷제로를 달성했다는 동의어가 아닌 거예요. 아리백은 그 작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아리백 같은 다른 활동들이 많이 있어야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리백 같은 경우는 이제 ESG랑 같이 얹어지면서 이걸 안 하면 투자 안 하겠다라는 거대 투자자분들이 있다 보니까 눈치 보고 자꾸 기업들이 이제 하는 신용이라도 좀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대 대기업이 전체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36%를 차지해요. 10개의 회사가 36%를 차지하는데, 이게 녹색연합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포스코가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1년에 8,500만 톤의 CO2를 배출하는데 2위가 현대차인데 현대차보다 2배 많이 배출해요. 근데 이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1년에 14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단 말이죠. 근데 포스코 혼자 8,500만 톤을 배출한대. 그러니까 600만 명 정도가 1년 동안 배출하는 만큼을 포스코 혼자 배출한다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출을 하는 거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물론 철강 산업에서 탄소 배출량이 높은 건 모두 알고 있죠. 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철강 회사들은 걔네도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포스코는 노력을 너무 안 해요. 그런 어려운 그 맹점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포스코도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도 했고, 현대차도 선언도 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아직 뭘 어떤 탄소 중립에 대한 선언도 없고 비전도 없고 전략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 게 현재 이제 돌아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오늘 요 아리백 이야기를 조금 더 가져온 이유가 진짜 아리백도 아주 작은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네. 기후위기 시대를 벗어나기 위한 아주 작은 변화 중에 하나인 건데, 그것마저도 모르고 무시하면 뭘 하겠나 싶은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 더 오늘 심화 버전으로 가져왔어요. 중급 버전 정도일까? 되는 거 같아요. 근데 되게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이걸 보시는 분들도 주위에 설명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3가지 말씀도 주셨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걸 갈라치고 뭐 분열 조장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딱 그 사기로 몰아가면서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걸 돌려서, 그러니까 야 지금 쟤네들 저거 보면 말장난치는 거야 네. 라고 하면서 결국엔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사실은 또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실천력 있는 분도 계시지만 뭐 복잡하고 모르겠고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쟤네도 안 하는데 뭐 나는 적어도 깨끗한 척은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늘 저쪽에서 주장해왔던 방식이라서 분명히 여기도 태클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것도 우리가 같이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것도 근데 어느 정도 후보가 좀 이해가 있어야 캠프에서도 좀 이걸 무기로 쓸 텐데. 그러니까 이 아리백 토론 했을 때 일부 그 윤석열을 지지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리백 모를 수도 있는데 저거 갖고 하는 게 너무 억지 아니냐, 막 이런 식의 쉴드를 치던데. 근데 저도 솔직히 모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 의석이 형이 설명해 주시기 전까지 몰랐으니까. 근데 다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원전을 또 주장하고, 거기서 어쨌든 기후위기 아젠다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이걸 모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차피 대통령을 하려고 나왔
나왔으면 거기서 그렇게 좀 당당하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른다 설명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솔직히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정- 일반인들은 모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요, 그걸 모를 수 마치 있지. 언론에서는 그럼 뭐 그거 모르는 사람 다 바보 알아야 취급하는 돼? 거야? 이런 어. 식으로 그러니까요, 갈라치기를 그러니까요. 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어떤 분들이 중립적인 척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장화 퀴즈 이런 것처럼 그냥 그 단어로 마치 이재명 후보가 공격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공격한 게 아니라 이걸 안다는 가정하에 토론을 한 건데 그걸 그냥 맞아. 그 상대방이 몰랐을 뿐인데 마치 이걸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안 좋은 방식으로 마치 윤석열을 공격한 것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서 시니컬한 척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그러죠. 정말. 심판 보는 사람 많더라고요. 예. 근데 말도 심판 안 되는 보기에는 얘기죠. 한 달밖에 안 남았고 후보가 너무 모르고 문제는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그 태도가 그러니까요. 너무 아리- 오만불손했다고 생각해요. 아리백이 뭐죠? 라고 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바로 거기서 아예 안 된다고. 아유, 음. 안 되긴 뭐 안 돼. 그리고 정말 가짜는 게 그리고 거기 뭐 패널들도 나와가지고 방송사에서 토론을 하잖아요. 그럼 윤석열을 쉴드 치는 쪽에서 RE100을 뭐 리백이라든지 뭐 용어 가지고 또 태클을 걸면서 이재명 지사가 틀렸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좀 많이 어이없었고 또 그때 그 토론회 때 한참 핫했던 게 그 EU에서의 그린 텍소노미, 그러니까 EU에서 녹색 분류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건 녹색이다, 이건 녹색이 아니다로 딱 분류를 한 체계를 텍소노미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원전이 포함이 됐다. 딱 거기까지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사실 조건이 있단 말이죠. 네. 비유를 하면 원전이 그래 녹색 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어. 단 이걸 달성해야 돼라고 한 게 비유를 하면 당장 수능이 한 달 남았어요. 제가 다 9등급이에요. 네. 근데 당장 이번 수능에 다 1등급 받아오래. 그러면 인정해줄게. 그 수준이에요. 지금 EU에서 이 원전을 그린 텍소노미로 넣은 게. 원전은 아주 그린이야가 아니라 진짜 안 되는 이유를 현실적인 이유와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 그린 텍소노미에 넣은 거 아닌가? 그 고도의 전략 아닌가 싶을 정도거든요. 근데 그건 딱 근데 그 전까지만 따서 보고 이거 봐라 EU에서 유럽에서 원전을 그린이라고 하는데 야 탈핵 니네 저 환경운동가들 미친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 갈라치기고 언론과 함께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거다라고 같이 이해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쯤 되면 1타 강사인데 1타. 오늘 왠지 목티도 약간 그렇기도 한데. 저쪽에서도 뭐 1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 무슨 팸코 보면서 제보 받아가지고 네거티브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대장동 1타 강사라고. 그분. 네. 근데 제주도 사실 다 망쳐놓고. 요 에너지나 요쪽이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수소 이쪽도 되게 어렵고 네.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는 지식에다가 더 공부해가지고 맞아요. 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쉽게 이해하려고 비유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이해한 방법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는 건데 아마 이게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어려우니까 자꾸 이런 걸 갖고 워싱하고 호도하고 네. 그런 정서가 좀 짙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야비한 게 그 사람들이 모든 국민이 이상적으로 다 관심 가지고 거기에 동참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냥 계속 그걸 관심 안 갖게 만들고 맞아요. 거기에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부여하고 그 감정을 건드리면서 맞아. 그러면서 안 하는 걸 당연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결과적으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고 그래서 비판을 하는 거다. 그리고 되게 공감하는 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 언어로 쉽게 설명을 하고 그걸 또 주위 청년들이나 자식분들이나 뭐 이걸 보시는 분도 연령대가 또 다양하니까 그렇게 많이 알리면 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슈를 또 나중에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합니다. 네, 아마 대선 전까지 환경 관련해서는 입만 걸면 구라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입벌구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벌구. 네, 저번에 그 음식물 쓰레기 파쇄기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아마 맞아요. 계속 얘기 나올 테니까 나올 때마다 뭔가 관련해가지고 준비해 오겠습니다. 의성님을 위한 그 그렇죠. 주제를 안 골라도 돼요. 알아서 주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가공만 해오면 돼요. 좋습니다. 또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그 윤석열 병역 기피 의혹이고요. 이게 사실 많은 청년들이 분노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청국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내용을 살짝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그 국회 국방위 소속 육군 장성 출신인 민주당 김병지 의원이 의혹을 제기를 한 건데 사진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아마 이해가 좀 빠르실 듯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과거 그 1982년 병역검사에서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고 94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는 정상 2002년 공무원 신체검사 때도 다시 정상 그러나 오. 2019년 청문회 개인 신체검사에서는 다시 부동시가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인데 조절이 가능한가 보죠, 이분은.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군 병역검사에는 좌 0.8, 우 0.1로 무려 0.7이었던 시력차가 검사 임용, 검사 재임용 신체 검사에서는 0.2와 0.3으로 줄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 받은 시력차는 부동시가 아니라 정상 시력인데요. 이게 의학적으로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하고 94년, 2002년 검사 임용 당시에 정상 시력이기 때문에 또 본인이 그러니까 주작이나 노력을 통해 부동시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부분입니다. 선택적 부동시. 라는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주 우연히 마치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산 것 같은 약간 그런 상황이 지금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의 병역 문제는 사실 한치의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되고 대선 후보로서 마땅히 검증받아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아직도 이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나 입장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평소에 안경도 안 쓰는 윤 후보가 보통 대본도 읽으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읽지는 못하는데 대본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 읽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보고는 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당구 500이라는 말도 있어요. 500이요? 네. 와. 그리고 이 칼질도 굉장히 잘하고 막 요리하면서 그러면서 이 병역 면제를 받을 정도로 비정상인가라는 등 이 많은 그 시민들이 분노를 했고 재미있는 짤들이 온라인상에 많이 퍼지고 있어요. 한번 갖고 와봤는데 이 첫 번째 짤이 뭐냐면 왜 병역 문제 하면은 다들 떠올리실 만한 그런 인물 스티븐 그 유를 패러디한 스티븐 윤. 네. 그리고 피자 먹방 사진에 이 병역기 피자 병역기 피자라는 짤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짤이죠. 그래서 황당한 건 윤석열을 지지하는 엠팍 같은 경우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부동시 때문에 면허도 못 땄는데 이게 뭔 병역 기피냐 그리고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이딴 걸로 의혹 제기하고 네거티브 하냐 막 이런 식의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병역 네거티브라고 하던데 사실은 뭐 히드님도 관련해서 이런 거 여러 의견을 내셨지만 특히 1020 남성들에게 병역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솔직히 어떻게들 보시는지 다들 못 참죠. 얼마나 내가 고생하고 해야 돼. 그렇죠. 솔직히 저는 인정합니다. 예, 히두님의 병역 저는 인정하는 입장에서. 아니 그 재훈님이 인정해주는 게 무슨 여기서 의미예요? 인정받을 게 왜냐면, 아니에요. 왜냐면, 사실, 약간, 그, 의석이 형이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이랑 환경 관련해서 토론을 해서 만약에 이긴다 치면, 저는 윤석열 이 군대 병역 관련해서는 저도 이길 자신이 있거든요. 토론 한번 붙으면. 왜냐면 저는, 최전방의 어떤 그 구사단이라는 명문사단에서. 뭘 나와야 토론을 하지. 그러니까, 그건 그렇지만. 뭘 나와야 토론을 하지.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저도 이 연평도도 겪었고, 저도 네. 이걸 관련해서.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김건희 월드에서는 저도 음. 경찰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제가 그 경찰서에서 1년 반 동안 살았기 때문에 예. 예, 그 스펙 그대로 쌓으면 저도 진짜 경찰이나 마찬가지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건희는 이제 건희 월드가 아니라 건희 미니 신도시를 실제로 건희 왕국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서만큼은 본인이 왕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엄청나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 시력이 낮은 건 비정상이 아니라 그냥 저시력인 거고, 그죠? 근데 이 당은 나오는 사람마다 왜 다 이래? 어떻게 다 병역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이준석도 그렇고 지금 원희룡 씨도 군대를 안 갔더라고요. 이 역사적인 네, 거 아니에요, 네. 이 당은? 옛날에 MB 뭐 이거 총 쏘는 자세 때문에 또 그 많이 개머리판을 네. 여기다 네. 대가지고 바로 날아가죠. 그러니까 그게 절해놓고 안보 타령한 것도 진짜 형편없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환생경제 그걸로 엄청 조롱했는데 실상 경제 말아먹은 것도 지금 저쪽 아닙니까? IMF도 보수당에서 나왔고 그전에는 일본군 장교 있었고. 그쵸. 이쪽은 정말 병역 관련해서는 안보 얘기를 하기에는 자격이 없어도 한참 없는데 할 때마다 맥히네, 뭔가 이런 게. 그러니까요. 이게 그 부동시 이게 좀 이상한 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짝짝이가 심한 거라 하더라고요, 양쪽이. 근데 그 왜 중간에 그러면 정상 추정이 있는지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그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나 비슷한 게 본인들 불리한 거 있으면 죽어도
그 대꾸도 안 하려고 그러고 네. 계속 그냥 이재명 후보 기승전 이재명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걸 보는 지지자분들 뭐 그러니까 시민분들 입장에선 되게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것도 당연하고 그래서 저도 그냥 무조건 우리가 포지티브하게 가야 된다라는 그 구호에만 매몰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저기서 악마화를 십수년간 해왔고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그 욕설이라 하면서 그게 조회수가 300만 가까이 되는 게 2개나 있어요. 그걸 계속 박제해놓고 맞아요.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이제 안 할 테니까 페어플레이 하자. 실컷 십수년 괴롭혀놓고 이제 와가지고 페어플레이 하자라고 하면 그 바보 아닙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네, 그리고 전에 그 이준석을 지지하는 커뮤니티, 윤석열을 지지하는 커뮤니티가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번부터 흐름이 좀 바뀌었다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원래 이준석, 홍준표를 같이 지지하다가 홍준표랑은 갈라지고 이제는 거의 예전에는 학문이라고 하면서 지칭을 하면서 윤석열을 엄청 깠거든요. 엄청 싫어했어요. 이제 차라리 이재명을 찍어서 공멸하자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을 엄청 이제 지지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커뮤니티에서도 근데 거기에서 좀 얘기 나오는 거는 뭐 민주당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해봤자 뭐 역풍 분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흐름을 조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네거티브 하지 말자 그리고 또 당에서 얘기하는 거 후보가 얘기하는 거랑 별개로 이런 검증은 실제로 계속 돼야 되고 또 맞아요. 후보랑 별개로라도 지지자들이 이 얘기들을 계속 전파시키고 퍼나르는 게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네거티브라서 솔직히 네거티브 하려고 하면 소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또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봐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거티브 안 하고 있죠. 계속 그럼요. 준비된 경제 대통령 후보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또 민주당에서는 오늘부터 굉장히 좀 달라진 모습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님도 아예 합류를 해서 선대위원장으로서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정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지지자들은 공약 알릴 사람은 알리고 뭐 또 네거티브 대항할 사람 하고 또 저쪽에 비판할 건 또 하고 아까 미니 신도시급 그 얘기도 나왔고 도이치모터스, 부동시 지금 저쪽에 논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다 네거티브라고 취급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권리는 또 충분히 또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BBK를 보고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답답한 솔직히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BBK 때문에 그 꼴 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봤자 못 이긴다. BBK만 파서 못 이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이해는 하는데 뭐 제2의 생태탕이다라고 네. 또 이준석 대표는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 지난 재보궐선거 때랑 지금 분위기도 다르고 상황이 성경도 다르고 다르죠. 상황도 다르고 전후 맥락도 다 다른데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쫄 필요는 없다. 물론 긴장하고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을 설득하는 건 필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고 네. 네. 그 주말 동안 영화를 저희가 한 편 같이 봤잖아요. 아, 네네. 네, 나의 촛불 네. 영화를 보고 왔는데 네, 그 촛불을 이제 그때 다 들고 나갔을 때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거의 국민의 80% 정도가 찬성을 했고 네. 그때는 보수 진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함께 봤던 이제 정치에 좀 관심이 없으신 분도 하시는 말씀이 어쨌든 이게 대세가 형성이 되면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치. 우리도 대세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펜코에서 이미 그때 이 토론 끝나자마자 뭐 이거 아무것도 후보 아니었다. 토론 못한다고 했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토론 잘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댓글이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자만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자만하진 않지만 겸손하게 이렇게 흐름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웃긴 게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저는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론 내용을 보지도 않고 이거는 우리가 가서 먼저 이걸 얘기해야 된다. 토론 잘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먼저 토론 시작하기도 전에 그런 여론 형성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최근에 예를 들어서 그 김혜경 여사의 뭐 법인카드 요 관련, 네. 그 다음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 그러니까 주가 조작 의혹은 33억이고 이 샌드위치 뭐 법인카드 관련해서는 13만 원인데 이 언론 보도량만 보더라도 김혜경 여사는 180건 이상 그리고 김건희 주가 조작은 40건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제본데 왜 되게 진짜 한 것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다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언론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지지자들이 더 분노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이것저것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 참 우라통이 터지죠. 근데 또 뭐 쉽지 않다는 거는 뭐 다들 아실 테고 하니까 그냥 저쪽에 노림수에 넘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냥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게 지금 완전히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도 너무 일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쇼트트랙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네. 옷깃만 스치면 실격이라고. 아, 근데 진짜. 그게 비슷한 현재 지형도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옷깃만 스쳐도 문제가 맞아요. 되는. 근데 저쪽은 옷깃이 아니라 그냥 밀고 손을 당겨도 써버리고. 네. 금메달 따고 맞아요. 저 블루투스를 해도 금메달 딸 수 있는 네. 그런 지형도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그러면서 그 황대현 선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또 스토리가 화제됐었잖아요. 마이클 조던의 명언 보면서 장애물이 있으면 피하든 이겨내든 그렇게 담담하게 이겨낼 생각을 하자. 그런 거에 네. 집중하자라는 스토리가 있었는데 꽤 좀 시사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그래서 진짜 스포츠 정신이다, 멋있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신속하게 입장을 내고 그리고 이후로 민주당 의원들 뭐 송영길 대표 이분들도 바로 입장을 냈는데 녹화 기준으로 아직까지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는 어떤 입장도 안 내요. 근데 여태까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한테 그렇게 프레임 씌워놓고 자기네들은 이렇게 쏙 빠지고 또 최근에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그것도 폭로했었잖아요. 네. 앞에선 저렇게 반중 프레임 만들더니 뒤에 가서 또 사과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 이런 사실들을 알리고 뭐 직접 그 기사에 댓글 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 시민분들 중에 그러니까 각자 위치에서 노력을 하는 게 참 되게 많이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아까 주제를 조금 이어서 마무리를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군대도 안 갔다 온 분이 앞에 안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사드 배치 주장하고 뭐 되도 않는 멸공 타령하고 그리고 눈 올 때만 군부대 방문 해갖고 이 장병들 힘들게 하고 꼭 눈 올 때만 갑니다. 2번이나. 근데 군대를 안 갔다 온 눈이 많이 분이라고 올 때만. 하면 듣는 분들 중에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괜히 뭔가 짐 생길 수 있으니까 군대를 기피한 사람. 기피한 그쵸. 일부러 안 가려고 병역 기피 병역 의혹 발버둥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거부터 납득이 가능하게 좀 해명을 했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뭐 건강상의 이유로 토론을 미뤘다 이런 보도가 됐잖아요. 그리고 네. 그날 밤에 제주도에서 이 소맥을 말아먹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계속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이제 지지율에 변화가 갈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재명 후보의 최근 뭐 봉화 방문과 윤석열 후보의 광주 방문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좀 어이없었는데 윤석열 후보 광주에 가니까 저는 지지자들 사람이 꽤 몰렸길래 저는 지지자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피켓을 들고 있는 걸 자세히 보니까 전두환 발언 해명해라. 민주화 운동 더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 분위기가 굉장히 쌓였어요. 그래서 일부 지지자 그 윤석열 지지자들이 우리 파이팅 좀 외쳐달라 막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안 좋은 민심이 윤석열은 계속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 주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관련해서 계속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저도 간단히 네네네네네네. 호남 소식 얹으면은 그 이준석 비단 주머니 손편지 네. 그것도 반응 완전 싸늘했죠. 네. 아예 벽보가 붙어갖고 진짜 가증스럽더라. 네, 이럴 시간에 토론이나 네. 나오라 그러면서 근데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 보면 다 실패했어요. 다 커플티 네. 지금 그쵸. 손편지 후드티. 예,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야 참 저래놓고 뭐 제갈량 코스프레 한 거 보면 그거야말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단 주머니 안에 비단 구렁이 아니에요? 마삼 주머니라고 생각해요. 마산 주머니. 선거 다 떨어진 자기의 그 주머니를 왜 사람들한테 아니 그걸 듣는 사람이 더 바보 아니? 내가 바보입니까? 라고 했는데 아니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바보 만들어 놓고 14일엔 당원들한테 또 비단 주머니를 뿌린다고 해요. 윤석열 바보 죄송한데 만들기로 그분 다단계 하세요. 와 나삼중 납다 진짜. 본인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바보 만들어 놨으면 됐지. 도대체 당원들한테 또 어떤 민폐를 끼치려고. 실제로 민심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를 그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 계속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신나게 얘기하다가 조금 어두울 수 있는 주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이제 청국장이잖아요. 네. 코너가 청국장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한동안 좀 계속 관심을 좀 많이 가졌던 그런 주제를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일단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오늘도 작품으로 또 시작을 하는군요. 네. 저거 작품. 네. 많이 봤는데 이거.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명화죠. 영국 화가 윌리엄 포엘 프리스의 작품인데요. 네.
오늘은 근데 이 작품이나 작가의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는 저 작품의 소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 작품이 마녀 사냥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한 마녀 사냥, 마녀 재판이라는 네. 작품이거든요. 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저 당시에 마녀라는 이제 증거가 어떤 거냐면 마녀 몸에는 이제 보통 그 자국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자국을 바늘로 찔러서 비명을 안 지르거나 피가 안 나면은 이 사람은 마녀다. 근데 보통은 끝이 뭉툭한 걸로 찌르거나 아니면 찌르는 척만 해서 무조건 그냥 마녀로 만들어요. 누군가를. 그러면 이 사람을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뭐 몸 위에다 수천 뭐 수백 킬로의 무거운 걸 올려놓기도 하고 이제 뭐 깔때기를 꽂아서 물을 이제 고문을 시키는 거네요. 네, 그런 식으로 고문을 하는데 이런 고문 도중에 보통은 자백을 하죠. 그렇죠. 근데 자백을 끝까지 안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와, 그쵸.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당신이 마녀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손발을 묶어서 물에 던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라앉으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인 거고 그리고 떠오르면 마녀인 거예요. 근데 가라앉으면 생각하시는 대로 당연히 살아날 수가 없고 떠오르면 이 사람은 마녀이기 때문에 화형을 당합니다. 또는 이제 뜨거운 달궈진 판이나 불 위를 걷게 하는데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람은 죽으면 그 위에서 죽으면 사람인 거고 만약에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 마녀이기 때문에 또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인간임을 입증하거나 아니면은 마녀이기 때문에 화형 당하거나 정말 정해진 답을 향해서 가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보면서 오늘날에도 이런 마녀 사냥들이 곳곳에서 횡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어떤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이걸 가지고 왔냐면 최근에 그 잼미라는 스트리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그냥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자표가 찍혀서 이 악플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서 처음에는 먼저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어머. 이후에 본인도 계속해서 생활을 해나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단순하게 개인이 좀 더 의지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차원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런 문제들을 다음에 또 제3, 제4의 누군가 인물을 또 찾아 나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또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당연히 교육이나 시민사회 차원에서나 그리고 제도권에서도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자 해서 가지고 왔고 또 여기에서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 뻑가예요. 뻑가가 이분에 대해서 영상을 3개 정도 올리면서 말하자면 본인의 추측성이나 뭐 이런 조롱을 섞어가지고 영상 촬영을 해서 올렸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이 실제로 잼미를 잘 모르던 사람들도 그 뻑가의 영상을 통해서 단순히 잼미가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상태에서 악플을 단 사람들도 있었고 물론 악플을 단 사람들도 다 잘못했다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한 사람한테 그렇게 그걸 행사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희도 씨도 이제 안타까운 현상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내셨는데 이번에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기사들도 몇 가지 났지만 네. 그 혓바닥 살인마라는 말이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 귀여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그냥 살인마지. 그냥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살인마인데 사람을 또 2명이나 죽였죠. 사람들이 2명이. 살인마라고 하면 또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음. 뭔가 막 칼로 찌르고 뭐 실제 그러니까 그렇게 눈앞에서 오프라인에서 죽여야만 사람들 인식에는 뭐 살인이다, 뭐 과하다 또 분명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뻑가시랑 펜코 악플러들이 전 주축이 됐다 봐요. 그 둘. 그러니까 뻑코라고 해서 합쳐서 부르는데 그들은 어떻게든 책임을 면피하려고 남탓하고 뻑가 유튜브도 해명 영상을 보면 또 그냥 다른 유튜버들도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나도 일부 책임은 소진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본인 해명 영상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올렸는데 그 내용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본인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도 이미 그 여성
굉장히 유명하고 그 사건이 화제가 돼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다룬 것뿐이고 본인이 그때 영향력이 미미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본인이 엄청 거의 최고 이 레카 유튜버들 중에서는 최고가를 달리고 있던 그런 유튜버였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게 참 그러니까 뻔뻔스럽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그러니까 구독자가 얼마 없어 저는 뻑가에 대한 그 문제점을 저도 지적을 하면서 제 유튜브가 이렇게 조금씩 구독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뻑가가 그러니까 저는 뻑가를 단순 그냥 사이버 레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단순히 이슈를 끌어와서 무슨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뻑가는 일단 익명으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이 주관적인 생각 이런 것들로서 이렇게 계속 선동을 하고 문제는 익명이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잼미가 사실 페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악의적 편집으로 좌표 찍고 선동을 해버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뻑가가 거의 지금은 구독자가 120만 명 정도 되니까 넘었습니다. 네, 넘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잼미한테 그렇게 좌표 찍어서 선동을 하다가 어머니가 자살한 다음에 또 영상을 내려버리는 그런 행동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거예요. 내리고 나서. 내리고 나서는 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3개의 영상을 올렸으니까 뻑가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잼미가 그런 선택을 하고 나서 해명 영상을 하나 올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내용이 지금 제가 오면서 보니까 이 국민청원이 이 모녀살인범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벌써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15만 명에 지금 육박을 했고 어제 KBS 그 뉴스에서도 이 내용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얼만큼 관심이 좀 쏠릴지 그게 지금 저도 주목하고 있고 옛날에 이 보배드림에서도 이 뻑가 심각성을 알리려고 현상금까지 걸면서 찾으려고 했었는데 결국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활동한다, 뭐 조선족 출신다라는 그런 제보도 많이 왔다고 하는데 최근에 김용호 아시죠? 유튜버 김용호. 걔도 이 뻑가의 뭐 심각성이다 이러면서 찾겠다고 하더라고요. 뻑가를. 그러면서 뻑가가 김용호한테 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뻑가가 김용호한테 메일을 보내서 옛날에 김용호님 그 신사동에서 봤는데 아는 척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그러면서 뭐 메일을 보낸 게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 김용호도 신상파악 뭐 제보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뻑가가 이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이 잼미 영상을 마지막으로 올린 후에 3일째 지금 영상을 또 안 올리고 있어요. 뻑가가. 근데 이 영상도 지금 350만 가까운 조회수가 나왔던데 사실은 뭐 혓바닥으로 사람 죽이고 지금 어마어마한 돈 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해명 영상 자체도 지금 몇백만 원 번 거예요. 그러게요. 그 수익 창출해놨나요 그것도? 저도 그 영상 뭐 광고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뻑가가 해놨지 않았을까요? 뻑가는 저 잘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가면은 나중에 또 그것까지는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뭐 수익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자체로도 엄청 매장 당했을 거예요. 해명 영상의 수익을 아마 저는 프리미엄이라서 봤는데 그게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랬다면 진짜 난리 났을 거고 그래서 좀 더 파악은 해봐야 되는 얘기고 아까 얘기 전반적인 내용엔 저도 다 공감하는데 뭐 그 과거에 이 페미다 아니다 뭐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왜냐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뭐 그러면 페미면 혹은 뭐 안티 페미한테 페미면 그렇게 해도 돼? 그러면 죽여도 돼? 라고 또 이걸 원하고 있을 거예요. 저쪽에서는 계속 그 민심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그 정의당 심상정 대표 그러니까 후보가 여기서 또 뭐 여성으로서 또 이렇게 얘기를 또 사족을 붙여갖고 이걸 또 젠더 논쟁으로 또 끌고 가려는 것 같아서 그걸로 또 비판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뭐 여성이냐 남성이냐 뭐 진보냐 보수냐 뭐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이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그 가족 모녀를 갑자기 그냥 자기네 혓바닥으로 사람을 죽인 거거든요. 그 앞장섰던 사람이 펜코 악플러들이랑 뻑간 거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선 이번에 제대로 그 해결을 못하면 제가 왜 심각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냐면 이게 10대 청소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서 웬만한 기성세대의 머리 좋은 분들보다 핸드폰, 컴퓨터 훨씬 잘 다뤄요. 이게 기성세대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어릴 때부터 유튜브 보고 인터넷 커뮤니티 막 돌아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멀티태스킹에도 능하고 그런 스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게임하면서 서로 막 감정 건드리고 이런 심리전 어지간한 사람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사람이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어떤 명분으로 그럼 이들을 바로 잡겠냐 이 문제를. 그래서 지금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아래서도 이거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김용민 최고위원하고 장경태 의원이 가장 먼저 메시지를 냈었고 그리고 뭐 정치권에서도 슬슬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이쯤 되면은 반응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정의당에서도 입장을 냈었고 당연히 청년 정치인으로서 특히나 뭐 굳이 펜코 악플러들의 만행을 이준석 대표랑 직접적으로 엮고 싶진 않아요. 뭐 그 사람이 남긴 건지 아닌지 모르니까 뭐 그 안에서 활동하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다만 이준석 대표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인으로서 어떤 행보를 보이겠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이 문제의 개선을 어떻게 해나가겠다라는 입장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 침묵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마지막으로 저도 얘기하면 국내 대리인 제도라고 지금 그게 현실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해외에 서버가 있다 보니까 네. 그 국내에서 그 시민들이 고소 고발을 해도 그들은 이 수사망에 잡히지가 않는 거죠. 왜냐면 협조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기업이 해외 기업이기 해외 때문에,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 신분이 확정이 되지가 않으니까 찾을 수가 고소 없죠. 고발이 되지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알고 유튜브 댓글 수위가 일반 그 국내 커뮤니티랑은 또 완전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국내 대리인 제도를 둬서 일단 국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저는 이게 지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아예 없어지지도 않고 어떤 법이 나오고 어떤 제도가 만들어져도 그런 인간들은 반드시 또 사이언스처럼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화적 측면, 교육적 측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다들 집에 머무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젠더와 관련된 어뷰징, 젠더와 관련된 괴롭힘이 정말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달태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너 페미 아니야, 너 마녀야 아니야. 죽어야 페미가 아닌 걸 증명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이상한 싸움들이 자꾸 가고 있는데 빨갱이 몰이도 있었죠. 그런 것도 빨갱이 있고. 아니야. 네. 근데 그런 걸 보면 페미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성평등에 대해서 관심이 있더라도 너가 페미니스트란 말을 쓰지 마. 그 말이 너무 오염됐다고. 이렇게 계속 갈라치기 하고 공격하고 마녀 사냥하듯이 이미지를 그렇게 씌워왔으니까 이제는 페미니스트라는 말 자체를 쓰는 것도 이상해진 사회가 되는데 이렇게 될수록 진짜 피해받는 건 일반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느끼든 안 느끼든 우리는 이미 젠더적으로 어느 정도 기울어진 세상을 살고 있는데 사회를 살고 있고 근데 그 안에서 여성이라서 정말 피해받는 여성들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나 여성인데 너무 힘들어. 나 여자라서 우리 회사에서 내가 먼저 잘리고 나는 봉급도 낮아. 이야기하면 너 페미야? 이걸로 몰고 가버리면 이들을 구원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싹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정말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대응을 하려면 우리가 머리를 좀 잘 써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남자들이 조금 더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겉으로 난 페미니스트입니다 이런 말하면 또 야 쟤 페미랜다 이러고 본질을 호도해 버리니까 머리를 잘 써가면서 이 문제에 대응하는 행위자들이 더욱더 다양해져야지 우리가 페미니 뭐 안티 페미니 이러면서 이상한 성평등과 관련 없는 서로를 혐오하는 사회로밖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행위자들이 나서야 된다. 그래야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여성 혹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호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잼미 씨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젠더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총체적인 사이버 불링 형태의 한 네. 사람의 좌표 찍어서 정말 인생을 마감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애초에 저도 이 얘기를 하려면 너무 복잡해져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페미라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도 그 오염된 의미 아까 재훈님이 해주신 것처럼 뻑가가 잼미가 페미야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좌표를 찍을 때는 잼미 씨가 그냥 단순히 남녀 평등을 원하는 이런 정도의 여성이 아니라 정말 이제 극강의 약간 워마드나 네. 남성을 혐오하는 정도라고 이제 뻑가가 호도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많은 악플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자기가 그런 페미가 아니다라고 여러 번 수차례 해명했음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나중엔 이제 이 사람이 사실 페미인지 아닌지 사실 중요하지도 않고 그쵸. 그냥 댓글 쓰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어느 순간부터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플러들이 진짜 되게 참 무책임한 게 악플러도 일베랑 비슷한 게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에 책임을 진 악플러죠. 쉽게 말해서. 왜냐면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었을 거거든요. 반드시. 내가 한 10 정도의 수위의 글을 써도 11, 뭐 50, 100 이 정도 수위로 글을 쓴 사람 반드시 있어요. 그럼 자기는 스스로 정당화가 되겠죠. 저놈도 있는데 더 안에도 있는데. 더 안에 거 보고 상처받았겠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라면서 이거 폭탄을 넘기죠. 그럼 그 50짜리 그 수위로 썼던 애는 100. 서로 그러면서 돌리고 돌리면 나중에는 아무도 잘못을 안 한 거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저는 이 악플러들이라든지 그리고 그 뻑가 그 이들에 대한 처벌 반드시 해야 되고 뻑가 신상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까 뭐 본보기가 이번에 돼야 된다. 국내 대리인 제도도 필요하고 그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나중에 악플러들과의 심리전 그 악플러들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악플 달 때 원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떤 부분에 상처를 받고 어떤 부분에 멘붕이 오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있을 텐데 일단 좀 인플루언서들은 그런 것도 이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뭐 틈틈이 그런 교육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냥 열정만 가지고 나서게 됐을 때는 뭐 인플루언서니까 당연히 그거 감당해야지. 뭐 연예인들한테도 그런 화살이 가고 또 당해.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앞으로 특히 청년 정치인들이라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맞아요. 대안을 모색해 가야 할 그런 의제라서 얘기했고 이것도 꽤 오랫동안 얘기를 해야겠죠. 네. 맞아요. 사실은 이 청국장을 지금 116회잖아요. 네. 엄청 초기에부터 이 온라인 세계가 점점 팽창을 하면서 악플에 대한 문제성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정말 대리인 제도를 책임지고 통과시키는 분 정말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도 한번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데 그게 있는데 현실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를 또 봤었거든요. 기사 최근에 찾다가. 그래서 그 근황도 조금 더 자세히 조만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뻑가 그 잼미 관련해서 이 일부 악플 올라온 것들을 찾아서 봤는데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막 보면서 속이 그러니까 울렁거릴 정도로 막 성 뭐 관련해서도 그렇고 막 부고 소식만 들려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댓글도 달리고 그래서 저도 정말 그거 보면서 많은 분노를 했고 앞으로 진짜 이게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댓글이 너무 악플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너무 수위가 너무 소개도 이상해서 못할 정도잖아요. 소개를 못합니다. 네, 막 근데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 뻑가 지지자인지 아닌지는 저도 확인을 못하지만 당연히 거기에는 약간 이런 댓글들도 있어요. 뭐냐면 뻑가가 윤석열 지지한다고 했더니 이제 댓글 뭐 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한테 난리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뻑가를 공격한다는 식으로 다는 댓글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뻑가를 쉴드를 치고 지지하는 그런 댓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뻑가의 신상을 반드시 확보를 해서 본인이 지은 거에 대해서 어떤 게 책임이 있는지 수사도 해보고 정말 책임을 지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데 계속 그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청년들은 더더욱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까지 앞으로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민주당 청년선대위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사이버불링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또 준비하더라고요. 네. 대선 앞두고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이건 지금 대선 뭐 누가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청소년들이 특히 감당해야 될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계속 알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소개드리고 뭐 틈틈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되게 무거운 주제로 끝을 내게 되는데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저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